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 듦을 맞이하는 태도와 준비 정도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50을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간직한 채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기도 합니다. 똑같이 나이 들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에서 갈립니다. 50대는 인생의 가을 문턱과도 같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직전,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미묘한 떨림이 찾아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흰빛,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몸,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는 마음.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세월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공원에서 천천히 걷는 어르신을 보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훈련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 몇 걸음을 옮기는 그 반복 속에 후반기를 살아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작은 습관이 노년에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30대와 40대는 마치 쉴 새 없이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앞만 보고 뛰다 보면 어느새 숨이 가쁘고 몸은 신호를 보내는데도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50을 넘긴 지금 뒤돌아보면 왜 그토록 바쁘게만 살았는지 묻게 됩니다. 후회와 깨달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독일의 노화 연구자 스벤 벨펠은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에서 늙지 않는 7가지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휴식, 사회관계.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7가지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실제로 일상에 녹여내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노화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운동화만 사두고 신발장에 넣어둔 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운동화를 신고 길을 걷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고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미 늦었어라고 체념하는 사람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버스 안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남성이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모아 놓았고 집도 있으니 이제는 편히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출근을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아침에 눈을 뜨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재정만으로는 노후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퇴직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 묶여 살다가 80 가까운 나이에 작은 전시회를 열고 초대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니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같은 나이를 살고 있지만 준비한 이와 준비하지 않은 이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무도 심는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으면 10년 뒤 그늘이 되고 20해 뒤에는 숲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후반기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절반의 시작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 것이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의 준비는 반드시 또 다른 계절을 불러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50살을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머리로는 여전히 청춘이라 생각해도 계단 몇 층만 오르면 숨이 가빠오는 현실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동시에 퇴직이라는 단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년 이후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의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비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계산하는 돈의 시계입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중년 남성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무수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자녀 학자금과 결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은퇴 후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할지, 숫자는 끝없이 머릿속을 떠다니지만 답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계산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불안은 늘어가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더 길고 지루해집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에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지만 자신의 수입 중 작은 일부라도 미래를 위해 떼어둡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 돈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노후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맞이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벤 벨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의 차이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온다.
그의 늙지 않는 7가지 공식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휴식, 사회관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배우고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미 늦었다고 체념한 순간 삶은 그대로 멈추고 맙니다. 식사 역시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무심코 먹고도 금세 소화되던 음식이 중년 이후에는 몸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과식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몸의 리듬을 지켜냅니다. 벨펠은 이런 습관이 단순히 체중 관리가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바꾼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퇴직과 동시에 세상과 단절됩니다. 직장 동료가 전부였기에 회사를 떠나자 하루아침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동호회에 나가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이어갑니다. 단순한 침묵을 넘어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기다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고립은 몸을 늙게 하지만 연결은 마음을 젊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 이해됩니다. 하지만 돌아보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 위에서 지나온 길을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 길을 더 잘 찾기 위함입니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오늘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러나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의 공통된 후회는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걷기 습관을 들였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친구와의 만남을 이어갔더라면, 이 작은 조금 더가 인생 후반부에는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그 후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젊을 때는 미뤄도 다시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준비 없는 내일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준비된 내일은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후반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직 막막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단 10분의 산책, 오늘 단 5,000원의 저축, 오늘 한 페이지의 독서.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남은 인생의 풍경은 전혀 다른 색으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더 풍요로운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숫자가 맴돕니다. 은행 통장에 남은 잔고,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지,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은 얼마나 될지.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은 모아뒀는데 마음이 불안해. 매일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중년 이후 거의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행복을 높여주지만 그 이상부터는 삶의 만족과 크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돈은 필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얼마를 모아야 할까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중년 이후의 재정 불안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따라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짓누른다는 것이죠.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은 짐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의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일, 걱정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자신에게 맞는 규모로 단출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어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 다만 욕심이 줄었을 뿐이야. 가진 것이 줄었는데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 것이지요. 스벤 벨펠은 노화 연구에서 돈은 고립을 막는 수단이지 행복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는 이들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돈은 단지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은행 창구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은퇴를 앞둔 여성이 상담원에게 묻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생활이 될까요? 의료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쩌죠? 상담원은 장표를 내밀며 설명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과연 노후가 안전할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오은영 박사는 방송에서 중년 이후의 불안을 다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돈 그 자체보다 돈이 없을 때 무너질 내 삶입니다. 그렇기에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지탱하는 심리적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둥이 너무 두꺼워지면 오히려 다른 것들을 가리기도 합니다.
건강, 관계, 마음의 평화가 돈 뒤로 밀려날 때 노후는 불안정해집니다.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커피값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 작은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조율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노후의 버팀목이 됩니다. 결국 돈은 삶의 수단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릴 때 닻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답만 있다고 해서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노후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처럼 불안을 잡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진짜 항해를 이끄는 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 계획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건 액수 자체보다 그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사용 방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수십억 자산을 보유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연금과 소박한 생활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했던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재료가 될 수는 있어도 완성된 요리는 아니다. 돈만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 재정은 전체의 일부일 뿐 건강관계 삶의 태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돈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뿐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생애 말년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음이 아니라 비움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앞두고 집착하는 것이 재산의 크기이지만 그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삶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두세 채의 부동산을 두고도 상속 문제와 세금 부담에 지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도 손주와의 시간, 매일 걷는 산책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갈립니다. 노년의 재정 불안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했던 이호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이 자산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생활비가 충분한 노인조차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이라는 걱정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안은 통장 잔액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간디는 절제를 삶의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오늘날의 노후 재정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필요한 것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태도가 결국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삶이 빈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필요할수록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힘이 커지고 그만큼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자연을 통해 인생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연은 늘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숲의 나무들은 필요한 만큼만 뿌리를 내리고 남는 에너지는 다른 생명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친 축적은 언젠가 무너짐을 부르고 조화와 절제 속에서만 오래 지속됩니다. 노후 재정 역시 그렇습니다. 끝없는 축적보다 균형 잡힌 유지가 더 큰 지혜입니다. 어떤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남편은 수십 년간 모아온 자산을 늘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안도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소소한 취미 생활에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을 쓰면서도 그 순간순간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노후는 정반대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계산기에 갇혀 살았지만 아내는 작은 행복을 이어가며 삶을 풍요롭게 채워갔습니다. 돈은 바다 위의 그물과도 같습니다. 너무 조밀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너무 헐거우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삶이 메마르고 아무 계획 없이 쓰기만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리듬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돈은 적지만 삶을 가득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만 묻혀 있으면 의미가 없듯 돈도 쓰임 속에서만 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삶의 진실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전에 건강은 최고의 인간 행복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도 덕도 심지어 부도 건강이 무너지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약한 집이 언젠가 무너지듯 건강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계획은 함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곧 자율성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직결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다리가 불편해지니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큰 재산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활기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은 건강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전부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젊을 때는 무리해서 밤을 새우고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해도 금세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해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그 여파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건강을 빛내서 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호흡을 강조하며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호흡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혈압과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매일 5분의 깊은 호흡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둘은 언제나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갱년기를 힘겹게 지나던 한 여성은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가벼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걷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예전처럼 우울감에 사로잡히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니 몸이 가벼워진 것보다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요. 단순한 걷기가 삶 전체의 빛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따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둘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건강이 악화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병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삶 전체의 균형 속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쉼은 게으름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쉼이 없는 건강 관리란 마치 줄만 팽팽하게 당긴 악기와 같습니다. 잠시 멈춰 조율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쉼은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건강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돌보지 않으면 노년에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오늘의 몸이 내일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 10분의 걷기, 한 끼의 절제, 30분의 깊은 수면. 그 작은 쌓임이 결국 후반기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대신 병원 대기실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늘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약은 효과가 있을지, 누군가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국 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지요.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은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의미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자연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늘 최소한의 힘으로도 가장 건강하게 살아간다. 숲속 나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오래 살아남고 숲 전체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기보다 몸이 감당할 만큼만 일을 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몸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면 결국 그 대가는 노년에 돌아옵니다. 도시 공원을 지나가다 보면 이른 아침에 모여 체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젊은이보다 더 밝고 움직임은 어눌하지만 묘하게 활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함께 웃고 숨 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지만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며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삶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통증이나 질병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그림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작은 통증에도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며 삶 전체를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병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삶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차이는 마음이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은퇴한 어느 이는 젊은 시절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을 잃고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 후 매일 새벽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병이 남긴 상처보다 건강을 되찾은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덩달아 살아났습니다. 병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은 건강은 단순함 속에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생활은 몸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먹고 적당히 걷고 제때 자는 단순한 생활이 몸을 회복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특별한 의학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의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건강 또한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상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몸의 힘을 감사히 여길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결국 건강은 악기와 같습니다.
연주 전에 반드시 조율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 몸도 꾸준히 관리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의 조율이 되고 그 조율이 모여 인생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등불에 불꽃도 기름이 있어야 꺼지지 않듯 건강이라는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삶의 불빛은 쉽게 사그라듭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남이 대신 관리해 줄 수 있어도 내 건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이 평생의 후반기를 지탱합니다. 결국 건강은 나의 삶을 끝까지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재정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태어났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습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는 독립하며 배우자와의 대화마저 줄어들면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이호선 교수는 노년기의 고립을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병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갉아먹는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약한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과 우울증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했던 에리 히프롬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외로움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관계는 살아납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한 남성은 누군가를 도우러 갔는데 결국 내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는 행위가 오히려 나를 치유한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의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삶의 태도와 준비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관계를 맺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연결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의 어느 복지관. 그곳에는 매일 아침 다른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요가 수업, 합창단 연습, 서예 강좌, 봉사활동 모임. 흥미로운 것은 참여자 중 상당수가 혼자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고 생일을 챙기고 함께 식사하는 사이가 됩니다. 혼자였던 사람이 연결망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그물망이 촘촘해질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어령 선생은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결국은 사라지지만 남긴 관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우정, 지역사회와의 연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떠난 뒤에도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퇴직 후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와의 연락을 먼저 끊은 건 나였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작은 모임 참석.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의 후반기를 전혀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관계는 다리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하듯 삶을 건너려면 관계가 필요합니다. 고립은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연결은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어느 날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다리가 나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립을 피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등불이 됩니다. 어두운 길을 홀로 걸을 때 작은 등불 하나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되듯 관계는 우리의 노년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빛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 있는 관계는 인간이 살아남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연결이 삶을 버티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이들의 공통점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이웃과의 작은 사랑이 결국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큰 선물보다 가끔 들려오는 안부 전화가 가장 고맙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단순한 관심과 애정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은영 박사는 중년 이후의 관계를 거리의 심리학으로 설명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갈등이 심한 경우는 대부분 거리 조절을 실패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무관심할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균형 있는 거리를 찾는 것이 노후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호선 교수는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노년기의 관계망은 보험과 같다고 했습니다. 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관계망이 있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관계가 곧 건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마을의 작은 경로당을 떠올려 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건강을 챙깁니다. 누군가 나오지 않으면 금세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단순한 모임 같지만 이 관계망은 고립을 막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더 오래 남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불필요한 집착은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어느 노부부는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마을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들은 우리가 젊어졌어요. 이웃이 곧 가족이 됐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혈연만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경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밭의 물길과 같습니다. 물길이 끊기면 밭이 메마르듯 관계가 끊기면 마음도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관계의 물길이 이어지면 삶은 끝까지 푸르게 유지됩니다. 관계는 또한 낙엽을 받쳐주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가지가 버티면 낙엽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지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내 가지가 되어줍니다. 결국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한 끼가 훨씬 따뜻하고 혼자 걷는 길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관계의 그물망은 더 촘촘히 엮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자 삶의 마지막을 밝혀줄 울림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몸의 약해짐은 누구나 겪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같은 나이에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또 다른 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가짐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이라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의 렌즈를 어떻게 들이대느냐에 따라 삶의 풍경은 전혀 달라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조차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이 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조차 다른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공허감에 빠진 사람은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몸도 무너져 갑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같은 은퇴를 계기로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며 새로운 삶을 엽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이가 아닌 설렘이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태도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중년 이후 사람들이 겪는 불안을 두고 마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몸도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소한 일에도 화가 잦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인정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불안하구나라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혜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마음은 챙길수록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의 실천을 통해 불안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매일 10분 호흡 명상을 하는 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습관이 삶의 전체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생의 마지막 시기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글을 쓰고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담담함과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태도의 힘이었습니다. 두려움조차 의미로 전환하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마음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침반이 제대로 가리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흐려지면 지도와 길이 아무리 좋아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태도는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가득한 나침반은 우리를 평온으로 인도하지만 불만과 불안으로 뒤틀린 나침반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심리적 태도는 후반기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돈이 있어도 태도가 부정적이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태도가 긍정적이면 행복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사건보다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태도를 바꾸면 노후의 풍경이 전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입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이는 불행을, 어떤 이는 배움을 봅니다. 심리적 태도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인간의 내면에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던 칼 융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억누른 감정들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그림자가 커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었을 때도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반응은 훨씬 담담해집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관계 속에서의 비교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친구의 자녀가 더 성공했다는 소식, 옆집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은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불행처럼 보이던 사건이 뒤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태도는 바로 이 회고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배움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무게는 지혜로 전환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고 말했던 법정 스님은 가진 것을 쥐고 놓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불안을 키우지만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노후의 불안을 크게 겪는 이들은 돈이나 명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중년 심리를 두고 이 시기의 가장 큰 과제는 자기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자녀, 직장, 부모 부양에 묶여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은퇴 후에 갑자기 텅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화가 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어른의 길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곧 지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쉽게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성숙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태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비추듯 긍정적인 태도 하나가 노년의 긴 어둠을 환하게 밝힙니다. 태도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같은 물을 담아도 깨끗한 그릇에 담기면 맑고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탁해집니다. 태도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탓하는 마음으로 보면 온통 불행만 보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선물 같은 순간들이 보입니다. 결국 심리적 태도는 단순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과거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며 미래 또한 달라집니다. 태도는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 해도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이 없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마음의 평안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었고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30년 일하고 30년 쉬던 시대에서 이제는 30년 일하고 40년, 50년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 재정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절약한 한 푼이 벌어들인 한 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습관을 넘어 노년의 안정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지금 50대가 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소비 절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견딜 자산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 어르신은 젊을 때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 투자에 쏟아붓고 대출 부담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젊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연금을 불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생활비 때문에 불안했고 다른 이는 적지만 꾸준한 연금 덕분에 마음 편히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재정 전문가 유수진 씨는 재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안을 줄이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불안 요인을 조사하면 건강보다도 돈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 여행을 갈 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돈의 여유가 없다면 마음의 평화는 쉽게 깨집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노후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워런 버핏은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올바른 투자 습관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지금 중년 이후에 심는 작은 금융 습관이 훗날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그늘이 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돈은 목표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많이 모아야지라는 추상적 생각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위해,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 같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목표가 있을 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됩니다. 반면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줍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월급 앞에서 당황합니다. 저축은 없고 연금도 부족하다 보니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작은 병원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돈의 부족은 단순히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전체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준비된 이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들어오고 주택연금을 통해 주거와 생활비가 보장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참여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정되니 태도도 여유롭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밥을 사기도 하고 작은 봉사활동에도 기꺼이 돈과 시간을 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흐름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줄여도 그것이 수십 년 뒤에는 안정된 자산이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먼 훗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정은 심리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법정 스님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순간 적은 돈으로도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에 행복한 이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진짜 재정적 자유입니다. 결국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면 늘 결핍을 느끼고 작은 연금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을 풍요롭게 보냅니다. 중년 이후의 재정 전략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짜증내시는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서 흘러나온 자녀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중년 이후 가정에서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잦아지고 사소한 말다툼이 깊은 상처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화와 이해가 더 늘어납니다. 차이는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효란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부모 역할도 자식 역할도 동시에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부모를 돌보면서 동시에 성장한 자녀와도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낀 세대의 고충이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 후 매일 집안에만 머물며 잔소리를 늘어놓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대화를 피했고 결국 식탁조차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은퇴 이후 일부러 자녀와의 거리를 적당히 두었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하며 독립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은 더 편안하게 모이고
명절이나 주말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은퇴라도 관계 맺는 방식이 삶의 질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약해지면 사회 전체와의 연결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정 내 대화가 줄어든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가족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힘이 행복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의 우울감은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단절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는 노인의 우울 점수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대화의 빈도가 단순한 말 주고받기를 넘어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가족 관계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웃음이 비치고 내가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 가족이 멀게 느껴진다면 먼저 내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건네고 잔소리 대신 짧은 격려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바뀝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으니 좋구나. 내가 있어 든든하다. 이런 짧은 말들이 쌓여 가족 관계는 따뜻한 온기를 되찾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녀와 손주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더 큰 평화를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재산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줄 가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때로 무겁고 힘겨운 책임처럼 다가오지만 동시에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가족과의 관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존중과 배려를 더하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가정을 지혜롭게 이끄는 길입니다. 한 이웃 어르신은 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했고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다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은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복지관에서 열리는 탁구 모임에 참여한 뒤 그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운동을 하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생기자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친구와 이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지탱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만의 삶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더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활발히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치매 발생률도 낮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일수록 몸도 더 빨리 닫혀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납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이루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노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합창단, 교회나 성당의 봉사 모임, 작은 동호회와 같은 연결망은 개인의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키워줍니다. 관계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되는 셈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중년 이후 사람들이 겪는 관계의 단절을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끊어지는 시기에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지 않으면 고립감과 무력감이 급속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와의 만남, 지역사회 참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매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을 끊으면서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친구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공동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여정에 비유합니다. 강을 건널 때 혼자 노를 저으면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함께 노를 젓는 이가 있다면 훨씬 가볍게 건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와 이웃은 노년의 강을 건너는 동행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 세지고 말투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려와 다정한 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요. 시간 되시면 함께 차 한잔 하시죠.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끈을 이어줍니다. 다정한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관계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진짜 외로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로만 채워집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수많은 글보다 친구의 따뜻한 눈빛과 이웃의 안부 인사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친구와 이웃은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숨을 쉴 때 산소가 필요하듯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게 살려면 관계라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한동안 방향을 잃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며칠이 지나도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표정은 굳어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진 교실에 참여하면서 그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꽃과 하늘을 찍기 시작하자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대한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은 삶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쉼터라고 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며 몰입하는 순간
인간은 고통을 잊고 순수한 관조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취미와 배움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몰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유를 의미에서 찾았습니다. 의미를 경험하는 가장 쉬운 길 중 하나가 바로 몰입입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간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할 때 인간은 삶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느낍니다. 고령화 사회 연구자 장경 박사는 강연에서 취미를 가진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확연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을 쓰는 활동, 음악과 같은 창의적 활동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예방책인 셈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또 다른 연구에서 취미는 정신적 자립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놀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노후가 훨씬 풍성합니다. 법륜 스님은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배우고 익히는 삶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어서 글을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길입니다. 취미와 배움은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탄탄하게 버티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시작하려 해도 힘에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작은 배움과 취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림이든 글쓰기든 악기든 또는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10년간 동네 합창단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정을 맞추지 못해 부끄러워했지만 어느새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다는 생각 대신 매주 새로운 곡을 익히는 즐거움 속에 삽니다. 취미는 나이를 잊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은퇴 직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히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때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은퇴지만 태도와 선택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빅터 위고는 예술은 인생을 비추는 햇살이라고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손주에게 주려고 시작한 뜨개질에서 삶의 기쁨을 되찾았고
또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계기가 되어 사진 작가로 제2의 삶을 열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열쇠로 창조적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복되는 일상은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창조적 경험은 내면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색을 칠하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과 만납니다. 그것은 심리적 치유이자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병상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배우는 자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은퇴 이후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배움이 뒤늦게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취미와 배움은 인생의 색채입니다. 무채색 같던 하루에 작은 붓질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음악을 배우는 사람의 하루는 선율로 채워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의 하루는 누군가의 미소로 물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두 번째 날개입니다. 결국 여가와 배움은 노년의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배우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몰입의 순간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잊고 나아가 삶을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맨날 아프다, 힘들다, 살기 팍팍하다. 퇴직 후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한 노인은 늘 같은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원에 나오는 또 다른 어르신은 언제나 오늘 햇살이 참 고맙네. 숨을 쉴 수 있으니 다행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와 대화하고 싶어 했고 그의 주변에는 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가진 재산이나 건강 상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 일기를 쓰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고마운 3가지를 기록한 참가자들은 몇 주 후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뇌의 신경회로가 긍정적으로 재구성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 속에서도 충만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많지 않아도 한 그릇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이미 풍요로워집니다. 불평은 끝없는 결핍을 낳지만 감사는 작은 것에도 만족을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이 점점 단순해지는 만큼 감사는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충만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감사 습관을 실천한 사례는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에 빠져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권유로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썼지만 한 달쯤 지나자 손주가 달려와 안아준 순간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감사를 쓰면서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워졌습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청각과 시각을 잃은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감사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방을 밝히듯 감사의 태도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길을 비춥니다. 또한 감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 숲을 이루듯 작은 고마움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있고 눈빛에는 빛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작은 마음입니다. 퇴직 후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은 듯 지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뭐 할 게 있겠어. 이제 끝이지. 라며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권유로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 창작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를 쓰는 일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내일은 어떤 글을 쓸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기자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살아갈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작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조차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불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 아직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는 열망, 내일 만날 사람에 대한 설렘.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 하루하루를 지탱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은 절망의 반대가 아니라 절망을 껴안고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실과 아픔이 많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이 남아있다면 인간은 여전히 살아갈 힘을 가집니다. 법륜 스님은 강연에서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가능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희망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오늘에서 피어납니다. 실제로 큰 병을 이겨낸 사례들 속에는 늘 희망이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손주 결혼식을 꼭 보고 싶다며 치료를 견뎌낸 어르신, 오랜 투병 끝에 봉사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이들의 공통점은 희망이 곧 약이 되었고 삶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다리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고통이라는 강을 건너 내일의 기쁨으로 이어주는 다리. 희망은 등불이기도 합니다. 깊은 밤길을 걸을 때 멀리 비추지 않아도 발 앞을 비춰주는 불빛 하나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희망은 이처럼 작지만 강력한 빛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영혼의 동반자이며 그것이 사라질 때 삶도 꺼져간다고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그녀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작은 희망이 계속 그녀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날의 크고 원대한 꿈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산책길에 만날 햇살을 기대하는 마음,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내고 싶은 소망,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 인생 후반기를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무게와 흔적이 삶의 태도와 얼굴빛, 말투와 습관 속에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같은 나이에도 고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결국 노년의 품격은 살아온 방식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연결되고 의미를 드러냅니다. 고생스러웠던 청춘의 기억조차 지금의 나를 빚어낸 자산이었음을 나이 들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각이 있을 때 노년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시기로 변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마지막 과제를 자아 통합과 절망 사이의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긍정하며 충분히 살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평화로움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이는 남은 날이 짧더라도 충만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불행합니다. 간디는 절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을 가지려는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버릴수록 풍요로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은 더 많이 쥐려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며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은퇴 후 자신이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겠다고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비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풍족해졌습니다.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여유가 생겼고 자녀와 손주들과의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나누는 차 한 잔, 산책길의 햇살에서도 진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완성이란 거창한 업적이나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작은 순간 속에서 나는 충분히 살았다는 감각을 얻는 데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삶의 의미는 봉사와 감사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일 뿐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만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남은 삶은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인 무상 곧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요하고 자유로운 경지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공동체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죽는 순간까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가족과의 화해, 오랜 친구와의 대화, 동네 아이에게 건네는 미소 한 번.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 삶의 완성을 이룹니다. 희망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절실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다는 기대, 아직 읽지 못한 책을 펼쳐보겠다는 소망, 손주에게 따뜻한 말을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 이런 소박한 희망이 남아있는 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남긴 재산이나 지위보다 가족과 이웃의 마음 속에 어떤 어른으로 자리할지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잔소리 많은 노인이 아닌 지혜와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어른. 그것이 인생 후반기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른으로 남고 싶은가? 나를 아는 이들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고 싶은가? 이 물음에 답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남은 날들은 소멸이 아니라 성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첫째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재정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과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취미 모임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지켜야 고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결국 인생 후반기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하루가 힘들고, 재정이 불안하면 마음이 흔들리며, 관계가 끊기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로 세우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조금씩 준비한다면 남은 날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성숙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